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종이 조각인 줄 알았는데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오빠 오늘 조심해요, 진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진이? 누구야? 하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까 이분 손잡고 있던 젊은 여자분 있죠. 그분이 두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남편 사고가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이 쪽지가 제가 몰랐던 세계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이야기 들으시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 전날까지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등산복으로 갈아입을 때 저는 부엌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죠. 주말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산악회 모임에 나가고 저는 집에서 딸 예린이를 챙겼어요. 여보, 도시락 챙겼어. 남편에게 김밥통을 건네려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티셔츠를 벗고 등산복 상의를 걸치는 순간 어깨 뒤쪽으로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붉게 긁힌 듯한 작은 흔적. 마치 상처가 아물다 만 것 같은 모양이었죠. 그거 어디 다쳤어? 제가 물으니 남편은 너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등산할 때 나뭇가지에 긁힌 거야.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옷을 여미는 남편의 손놀림이 왠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였는데 평소 산에서 돌아올 때 맡던 그 냄새와는 조금 달랐어요. 뭔가 섞여 있는 느낌. 금속 같기도 하고 약품 같기도 한 냄새였죠. 저는 남편이 벗어둔 운동복을 세탁기에 넣으려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휴지나 영수증이 들어있을까 봐서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작은 튜브가 나왔어요. 재생 연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처 치료용 연고였죠. 등산할 때 긁혔다며. 그렇게 중얼거리며 연고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그 냄새가 났습니다. 아까 남편 옷에서 맡았던 금속성 냄새. 이 연고 냄새였어요. 저는 연고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작은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현관에 들어서며 웃었죠. 오늘 날씨 좋아서 정상까지 올라갔어. 경치 끝내주더라. 남편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수건을 건네며 대답했어요. 씻고 와. 저녁 차려놨어. 그런데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봤습니다. 등 뒤에 그 흉터를요. 이번엔 조금 더 자세히 보였어요. 단순한 긁힌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모양. 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계속 그 흉터가 보였습니다. 붉게 부풀어 오른 피부,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냄새가, 이 흉터가 제 인생 전체를 흔들 첫 번째 경고였다는 거요. 남편의 옷에 밴 그 낯선 냄새가 사실은 다른 여자의 정원에서 온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지켜온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의 설계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 토요일 아침, 저는 여전히 착한 아내였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금 하나가 천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2살의 저는 22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이상한 흉터를 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죠. 사전 연락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 집에 있지? 저는 거실을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황급히 손을 닦고 나가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준비라도 하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손을 저었습니다. 올해 75이신데도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뭘 준비해? 그냥 잠깐 들른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꺼내려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녹차 드시죠? 그래. 차를 내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거실을 둘러보셨어요. 딸 예린이가 대학교 간 사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며 천천히 입을 여셨죠. 서진아, 요즘 태훈이랑 사이가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네, 사이요? 그냥 평소랑 똑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진아, 가정은 여자가 지켜야 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태훈이 요즘 산악회 열심히 다니잖아. 거기서 인맥도 쌓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럼 됐어. 남자가 밖에서 뭘 하든 집에만 잘 돌아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태훈이 형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대학 교수잖아. 우리 태훈이는 형만큼 학벌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사업으로 잘 나가고 있어. 그게 다 산악회 덕분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진아, 태훈이 하는 일에 괜히 참견하지 마. 궁금한 것도 묻지 말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말이야, 성공하려면 좀 그런 게 필요해. 인맥이든 뭐든 간에. 시어머니는 찻잔을 다시 들며 담담히 말씀하셨죠. 형수도 그렇게 살았어. 미국에서 교수 부인 노릇하면서 모든 남편 뜻대로 따라줬지. 그래서 지금 애들도 잘 키우고 잘 사는 거야.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남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죠. 잘못? 뭐가 잘못이야? 남자가 사업하고 인맥 쌓는 게 잘못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서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지금 가정을 지키면 돼. 예린이도 이제 대학생이고 손이 안 가잖아. 남편 뒷바라지 잘하면 되는 거야. 그게 내일이지. 남편 감시하는 게 내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가정은 믿음으로 지켜지는 거야. 믿음이 깨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져. 알겠지? 현관까지 배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정은 여자가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시던 찻잔이
그대로 있었죠. 남편의 등에 있던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재생연고 냄새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당부. 괜히 묻지 말라는 그 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였으니까요. 착한 아내였고 착한 엄마였죠.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화내는 건 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죠. 오늘 산악회 회식이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을 벗기며 다시 한번 그 흉터를 봤어요. 여전히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괜히 묻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남편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 제 족쇄가 될 거라는 걸요. 가정을 지켜라, 묻지 마라, 믿어라. 그 말들이 저를 얼마나 오래 가둘 것인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42살, 결혼 22년 차.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22년이 흐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0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소개팅 자리였죠. 당시 저는 조경회사에서 설계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검정고시를 보고 독학으로 공부하며 꿈을 키워왔어요. 저는 언젠가 제 이름으로 정원을 설계하고 싶어요. 첫 만남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23이던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세요. 그때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이 좋았죠.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불렀을 때가 기억나요. 서진아, 이제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에 집중하는 게 어때? 태훈이가 사업 시작하려면 뒷바라지가 필요해. 저는 망설였죠. 겨우 시작한 일이었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면서도 집안일은 잘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태훈이 형수도 남편 따라 미국 갈 때 자기 일 다 그만뒀어. 그게 현명한 거야. 가정이 먼저지.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임신 소식이 들려온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딸 예린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22년이 흘렀죠. 제 꿈은 서랍 깊숙이 묻혔습니다. 가끔 옛날 도면을 꺼내보곤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 다녀왔습니다. 여동생 민지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민지는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올해 38살이지만 정신 연령은 8살 정도죠. 언니 왔어?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응, 민지 보고 싶어서 왔지. 부모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79살, 어머니는 77살이에요. 두 분 다 민지를 돌보느라 평생을 보내셨죠. 서진아, 요즘 잘 지내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지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셨는지 조심스레 물으셨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부모님께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분은 이미 민지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사셨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걱정이 많으셨죠. 서진아,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 내가 공부 못한 거 흠 잡히지 않게 조심하고.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민지 치료비에 모든 돈을 쓰셔야 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보고 알바를 하며 집안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저를 볼 때마다 느꼈어요. 학력 없는 며느리라는 시선을요.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는 남편 형수와 저를 비교했습니다. 형수는 대학도 나왔고 교수 부인이잖아. 미국에서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더 착하게 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남편도 형에게 평생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형은 서울대를 나와 미국 유학을 갔고 지금은 명문대 교수예요. 남편은 지방대를 나와 중소기업에 다니다 사업을 시작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말했습니다. 형은 뭐든 잘해. 공부도 결혼도 인생도.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남편의 그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안아주며 말했죠. 당신도 잘하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잖아요. 산악회 덕분이야. 거기 사람들 아니었으면 나 진작 망했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산악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걸 그곳에서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아내, 예린이의 엄마, 민지의 언니, 시댁의 며느리. 저는 늘 누군가의 역할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존재했죠.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가끔 조경회사 동료였던 은희가 문자를 보내왔지만 만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2년을 살았어요. 희생하고 참고 맞춰주면서요. 그게 제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등의 흉터를 본 이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42살. 인생의 절반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절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딸 예린이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 남편은 산악회 모임 때문에 늦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야간 등산이래. 10시쯤 들어갈게.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게 오후 5시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죠.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런데 7시 반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정태훈 씨 보호자이신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정태훈 씨가 등산 중 추락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의식은 있으십니다. 자세한 건 병원 도착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예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예린아, 아빠 사고 나셔서 엄마 병원 갔어. 집에 먼저 들어가 있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많이 다쳤을까? 생명에는 지장 없겠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접수대로 달려가 물었죠. 정태훈이요. 남편인데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번 침상이요. 저쪽으로 가세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을 때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찰과상이 있었고 다리에는 부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다가가려는데 침대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7, 8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남편 손을 잡고 있었죠. 당신 누구세요? 그 여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진이라고 해요. 남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 여보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뭔가 당황한 듯한 톤이었죠. 이분은 누구예요? 제가 묻자 남편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산악회 후배야. 같이 등산하다가 내가 떨어져서 진이라는 여자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 먼저 신고했어요. 그래서 같이 구급차 탔습니다. 제 눈길이 그 여자의 손으로 갔어요. 남편의 등산화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호자처럼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괜찮으니까 가보세요. 진이는 잠깐 망설이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이야 가봐. 고마웠어. 진이가 일어서며 작게 말했어요. 오빠 빨리 나으세요. 오빠? 제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산악회 후배라면서 왜 오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진이가 나간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내입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고 인대 손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생명에는 지장 없는 거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까 그 여자 진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말했잖아. 산악회 후배. 산악회 후배가 왜 오빠라고 불러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요? 28이라던가. 28. 저보다 14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남편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보, 진이랑 무슨 사이예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사이긴. 그냥 산악회에서 알게 된 후배라니까. 왜 자꾸 물어? 이상해서요. 후배가 왜 그렇게 울고 그래요? 놀랐으니까 그렇겠지. 내가 눈앞에서 떨어지는 거 봤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죠. 저는 남편의 옷가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진이라는 여자의 눈빛, 남편의 어색한 태도, 그리고 둘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 그때 남편의 등산복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저는 몰래 주워서 펼쳐봤습니다. 오빠, 오늘 조심해요. 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후배가 아니었어요. 42살, 결혼 22년 차.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오빠, 오늘 조심해요. 진이. 그 글씨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트까지 그려진 그 메모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친한 후배니까 그런 거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친구처럼 지내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진이가 남편 손을 잡고 있던 그 모습, 남편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은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죠. 둘째 날 오후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진이가 또 와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언니, 안녕하세요. 진이가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언니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습니다. 또 왔네요. 네, 오빠 문병 왔어요. 또 오빠라고 부르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진이는 과일을 깎으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둘이 너무 편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농담도 주고받고 웃기도 하고 제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이야, 너 요즘 회사는 어때?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그렇죠 뭐. 송이 언니가 일 많이 시켜서 힘들어요. 송이 언니? 백송이? 네, 오빠도 아시잖아요. 그때 둘 다 제 존재를 의식한 듯 말을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진이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죠. 백송이가 누구예요? 산악회 회장이야. 조경 회사 운영하는 사람. 진이가 거기서 일해요? 응. 남편은 대충 대답하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더 말하기 싫다는 표정이었어요. 조경회사.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포기한 그 분야를 다른 여자가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여자와 남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묘하게 아팠어요. 셋째 날 저녁 남편의 핸드폰에서 계속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저는 몰래 핸드폰을 봤어요. 카카오톡 단체방이었습니다. 산토끼라는 이름의 방이었죠.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태훈이 형 괜찮대? 다행이네. 큰일 날 뻔했어. 이번 주 토요일 모임은 어떻게 하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상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여자들 사진이었습니다. 5명쯤 되는 젊은 여자들이 산에서 찍은 단체 사진. 그중 한 명이 진이었어요.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신입 어때? 괜찮던데. 송이가 직접 관리한대. 역시 송이 누나 안목은 확실해.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대화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나오며 물었죠. 뭐해? 아니, 그냥 당신 핸드폰 울려서.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더니 재빨리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산악회 애들. 산토끼가 뭐예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별거 아냐? 그냥 산악회 별명이야. 왜 여자 사진이 올라와요? 산악회에 여자들도 있으니까.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불을 껐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아니야. 설마. 계속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딸 예린이도 다 컸고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바람을 피울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진이의 메모, 남편 등의 흉터, 재생연고 냄새, 산토끼라는 단체방, 여자들 사진,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합쳐지니 뭔가 거대한 그림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게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 있다면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딸 예린이를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예린이는 지금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시기예요. 만약 부모가 이혼이라도 한다면 안 돼. 생각하지 말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부정은 편했어요. 모르는 척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냄새가 있었어요. 그 재생 연고 냄새처럼 지울 수 없는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죠. 42살. 인생의 절반을 한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22년간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깨진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은 목발을 짚고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고 남편을 맞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어. 그렇게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산악회 모임 있어. 못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자꾸 나오래. 다리는 괜찮아요? 목발 짚고 가면 돼. 남편은 점심 먹고 나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결심했습니다. 따라가 보자. 예린이에게 말했죠. 예린아, 엄마 급한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요? 잠깐 볼 일 있어. 저녁 전에 올게.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남편이 탄 택시가 막 골목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급히 다른 택시를 잡았죠. 저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만 아무 말 없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곳에 큰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BS 조경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남편의 택시가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게요. 기사님께 부탁하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건물은 2층짜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죠. 넓은 사무실에 책상들이 있고 벽에는 조경 설계 도면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포기한 그 세계가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주로였는데 다들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저는 건물 옆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조경 회사를 지켜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건물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6명, 여자 5명이었어요. 그 중에 진이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자들이 걸을 때 자꾸 발목을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한 여자가 발목을 접으며 특정 남자 옆으로 갔습니다.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 여자와 함께 걸었죠. 다른 여자는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러자 다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정신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분명 무언가 패턴이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진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죠. 진이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리에서 2미터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진이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소리가 커서 내용이 들렸어요. 오늘 송이 언니 안 왔네. 언니 요즘 바쁘대. 다음 주 모임 때는 나 빠질게. 진이가 답장을 쳤습니다. 언니, 저 오늘 태훈이 오빠랑 같이 갔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같이 갔다니요? 커피를 받은 진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주차장에서 남편과 진이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차 뒤에 숨어 지켜봤죠. 진이야, 오늘 고마웠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제가 오빠 챙기는 거 당연하죠. 진이가 남편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목발 조심하고. 네, 오빠도요.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잡아 탔고 진이는 다른 차에 올라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둘 사이에 뭔가 있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저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이조경 회사와 산악회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BS 조경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죠. 대표이사 백송이. 사진도 있었어요. 4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경력 사항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명문대 조경학과 졸업, 대기업 조경팀 경력, 15년 전 독립해서 회사 설립. 제가 꿈꿨던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어요. 이 사람이 산악회 회장이고 진이의 상사구나. 그리고 남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안에서 뭔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착한 아내, 참는 며느리, 희생하는 엄마. 그 모든 역할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2살의 여자. 22년간 한 남자만 믿고 살았던 여자. 그 믿음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인할 거야. 끝까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경 설계할 때 쓰던 구조 분석 능력이 깨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 동선, 산악회 신호, 단톡 흔적을 파헤치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정원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의 정원이었죠. 남편을 따라간 지 사흘 후 오후였습니다. 딸 예린이가 대학교 수업 들으러 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서 조경 설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오래전 회사 다닐 때 샀던 책이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진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진이 씨? 어떻게 우리 집을? 언니,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요. 진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이가 물을 마시고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언니, 저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산악회가 그런 곳인 줄. 그런 곳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진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니 남편분 태훈이 오빠 말이에요. 오빠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산악회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다들 젊고 예쁜 여자들이죠. 그리고 VIP 남자들이 있고요.
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백송이 언니가 모든 걸 관리해요. 누가 누구랑 만나는지, 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 기록하고 통제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 남편도. 네. 태훈이 오빠도 그 중 한 명이에요. 진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알바생이었어요. 조경 회사에서 화분 관리하고 사무 보조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송이 언니가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산악회 모임에 나가면 한 번에 3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냥 같이 등산하고 밥 먹으면 된다고요. 저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네. 처음엔 정말 등산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남자들이 특정 여자들한테만 관심을 보이고 여자들끼리도 서열이 있었어요. 진이가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백송이 언니예요. 언니는 사람을 조종해요. 남자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고 그걸로 원하는 걸 얻어내죠.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태훈이 오빠는 송이 언니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빠 사업 계약도 송이 언니가 연결해줬고 오빠 회사 투자도 송이 언니 인맥으로 된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오빠랑 당신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송이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오빠 옆에 붙어 있으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살아남으려는 듯한 빛도 섞여 있었어요. 진이 씨,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근데 혼자서는 못 나가요. 송이 언니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송이 언니는 절대 증거를 안 남겨요. 다 말로만 지시하고 문자도 바로 지우라고 해요. 진이가 저를 애원하듯 봤습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나가요. 언니도 태훈이 오빠 진실 알고 싶잖아요. 저는 손을 빼며 일어섰어요. 진희 씨,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다 사실이에요? 네, 진짜예요, 언니. 그럼 증거를 가져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요. 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는 송이 언니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드려요? 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산악회 모임이 있어요. 제가 언니를 몰래 데려갈 수 있어요. 직접 보시면 믿으실 거예요. 저는 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28살. 저보다 14살이나 어린 이 여자가 과연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요. 진이가 일어서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예요. 언니 마음 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진이가 나간 후 저는 명함을 봤어요. BS 조경 -사원 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진이가 골목을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먹이던 얼굴이 사라지고 표정이 차분해져 있었죠. 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이는 정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걸까요? 아니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2살. 인생의 절반을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눈물 흘리며 도움을 청하는데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이가 진심이든 거짓이든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22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토요일 모임 데려가 주세요. 진이의 대답은 빠르게 왔어요. 알겠어요, 언니. 오후 2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부모님 댁 다녀올게요. 민지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셔서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기도 산악회 모임에 나간다며 서둘러 준비했죠. 진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검은색 소형차였어요. 언니 타세요. 차에 타자마자 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제 직장도 위험해지고 언니도 위험해져요. 알았어요. 차는 지난번 왔던 BS 조경 회사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익숙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언니, 저기 보이죠? 저 건물이에요. 진이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남자들이 VIP예요. 다 사업가들이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죠. 6명쯤 되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죠. 그중 한 명이 남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자들도 곧 올 거예요. 진이의 말대로 젊은 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었어요. 모두 20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저 여자들이 산토끼예요. 산토끼? 네.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기 분홍색 옷 입은 여자 보이죠? 저 여자가 제일 높은 등급이래요. 송이 언니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등급이 뭐예요? 여자들한테 등급이 있어요. 외모, 말 잘 듣는지, 얼마나 유용한지로 매기는 거죠. 제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이가 저를 이끌고 건물 옆 비상구 쪽으로 갔습니다. 여기로 가면 2층 복도로 연결돼요. 거기서 보면 1층 사무실이 다 보여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어요. 진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요. 복도 끝에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1층 사무실이 훤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술과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보통 이렇게 먼저 모여서 이야기해요. 그러다 조금씩 흩어지죠. 진이가 속삭였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 특정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자는 웃으며 남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짝이 되는 거예요. 짝? 네. 오늘 누구랑 만날지 미리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척하죠. 제가 보는 동안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씩 짝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남편도 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의 여자였어요. 분홍색 옷을 입은 그 여자였죠. 저 여자가 누구예요? 저 여자요? 민경이라고 해요. 태훈이 오빠 담당이에요. 담당?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과 민경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민경은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그때 한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집중됐어요. 저 사람이 백송이 언니예요. 진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송이는 48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백송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송이야, 오랜만이네. 한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김 사장님, 사업은 잘 되시죠? 자네 덕분이지. 지난번 소개해준 업체랑 계약 잘 됐어. 다행이네요. 백송이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 진짜 주인이에요. 진이가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송이 언니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백송이가 남편 옆으로 왔어요. 태훈 씨, 다리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달 계약건은 제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늘 당당했는데 저 여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 저 여자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백송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죠. 남편도 민경과 함께 건물을 나갔습니다. 언니, 이제 가요. 진이가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멍한 상태로 따라갔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진이도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내릴 때 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진이 씨, 당신은 왜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거 보여주고 뭘 바라는 거예요? 진이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나가고 싶어서요. 근데 혼자는 무서워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42살. 22년간 한 남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웃고 다른 여자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봤어요.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악회를 목격한 지 사흘 후 수요일 오전에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 맞으시죠? 저는 백송이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진이한테 들었어요. 토요일에 우리 회사 오셨다면서요? 백송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서진 씨, 제 정원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좋겠는데. 정원이요? 네. 조경 공부하셨다면서요? 제 개인 정원이 꽤 괜찮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오후 3시 어때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긴 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백송이가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오후 3시 백송이가 보낸 주소로 갔습니다. 시내에서 40분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한적한 주택가에 큰 집이 하나 있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나무들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돌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정원을 바라봤죠. 22년 전 제가 꿈꿨던 바로 그런 정원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뒤에서 백송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하얀 원피스를 입은 백송이가 서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15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백송이가 정원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걸었어요. 서진 씨도 조경을 공부하셨다면서요? 네, 옛날에 잠깐요. 지금은 안 하지만요. 왜요?
재능이 있으셨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어요. 백송이가 멈춰서서 저를 봤습니다. 아깝네요. 여자가 자기 꿈 포기하는 건 항상 안타까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송이는 한 나무 앞에 섰어요. 키가 작은 단풍나무였습니다. 옆에 지지대가 세워져 있었죠. 이 나무 보세요. 뿌리가 약해서 혼자 서지 못해요. 그래서 지지대가 필요하죠. 백송이가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정원을 만드는 건 설계자의 일이에요. 어떤 나무를 어디에 심을지, 어떻게 자라게 할지 다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남자들도 비슷해요. 백송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뿌리가 약한 남자들은 누군가 방향을 잡아줘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자라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태훈 씨도 그랬어요. 백송이는 계속 걸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태훈 씨는 방향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형에게 평생 비교당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40 넘어서도 여전히 형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도와줬어요. 도와줬다는 게 인맥 연결해주고 계약 성사시켜주고 태훈 씨 지금 사업 잘 되는 거 다 제 덕분이에요. 백송이가 웃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훈 씨는 요즘 많이 안정됐더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고마워해야 할 텐데 백송이의 말투가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자기 소유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저희 사무실 보셨어요? 백송이가 물었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겠어요? 서진 씨 조경에 관심 있으시니까 제 작업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백송이는 정원 끝에 있는 건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벽에 여러 도면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경 설계 도면들이었죠. 그런데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큰 액자, BS 조경 회사 로고였어요. 나뭇잎 3개가 원을 이루는 디자인.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어깨에 흉터. 그 문양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로고 예쁘죠?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백송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VIP 고객들은 이 로고를 각인해요. 제 정원의 일부가 되는 거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각인이요? 네. 일종의 계약 증표 같은 거예요. 저희 생태계에 속한다는 표시죠. 백송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훈 씨도 있어요. 어깨에 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문신, 재생연고, 그 흉터. 남편은 백송이의 정원에 심어진 나무였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우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흉터가 남죠. 하지만 그게 더 좋아요. 영원히 기억하니까요. 백송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 괜찮으세요? 백송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백송이가 문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서진 씨, 정원은 설계자가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을 끝으로 백송이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 22년, 남편의 사업 성공, 딸의 좋은 대학, 이 모든 게 백송이의 거래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남편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백송이 정원의 나무였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남편이 바람난 게 아니라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걸요. 42살. 인생의 절반을 한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 남자가 사실은 다른 여자의 소유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백송이의 정원을 다녀온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아침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뭐라고요? 계약 취소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아니, 대표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죠. 동산 건설이랑 계약이 취소됐어.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 내부 사정으로 백지화됐대.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 계약은 남편 회사 올해 최대 건이었습니다. 1시간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업체였습니다. 네, 우리 회사랑 거래 중단이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니, 최 부장님. 우리 7년째 거래하던 사이인데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뭐라고 왔어요? 삼성 케미칼도 계약 재검토한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백송이가 하는 거구나.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1시간 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올해 75이신 어머니와 78이신 아버지. 두 분 다 굳은 표정이었죠. 앉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태훈이 회사 무슨 일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계약들이 취소되고 시어머니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모른다고? 내가 뭘 했길래 이렇게 된 거야? 제가요? 태훈이 형은 미국에서 잘만 살아. 근데 우리 태훈이는 왜 이 모양이야? 시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혹시 태훈이한테 잘못한 거 없어? 22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집안을 흔들면 어떡해?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태훈이가 형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사업은 잘하고 있었잖아. 그게 다 산악회 덕분이었는데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됐어?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의심하고 다닌다는 소문 들었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산악회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남편 뒤를 캐고 다닌다고. 백송이가 소문을 퍼뜨렸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이상한 일에 연루돼 있어서. 이상한 일? 뭐가 이상한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업하는 남자가 인맥 관리하고 모임 나가는 게 이상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 서진아.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어요. 난 내가 공부 못한 건 상관없었어. 그래도 착하고 남편 잘 뒷바라지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40이 넘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사업 망치고 집안 망신시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 그리고 정신 차려.
내 역할이 뭔지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예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문제 생겼어. 무슨 문제? 학과 사무실에서 나 불러서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장학금 신청하라고 하더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예린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 무슨 일 있어? 과 애들이 다 쑥덕거려. 아니야, 예린아.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아빠 회사 망했다며? 애들이 다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소주병이 3개나 놓여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다 내 짓이지? 뭐가요? 백송이한테 갔다며? 정원 구경하러?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쓸데없는 짓이요? 당신이 이상한 일에 연루돼 있잖아요. 이상한 일? 내가 뭘 잘못했어? 사업하려고 인맥 쌓는 게 잘못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백송이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망했어. 그 사람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산 거야.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어깨에 있는 그 문신이 뭔지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백송이가 당신을 소유했다는 표시잖아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기나 해? 당신은 알아요? 당신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남편이 벽을 쾅 쳤어요. 닥쳐.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가족 아무 일도 없었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링크가 하나 있었어요. 눌러보니 단체 카톡방 캡처 화면이었죠. 산악회 여자들의 대화였습니다. 정태훈 와이프 완전 웃기지 않아? 맞아. 남편 뒷조사하고 다닌대. 송이 언니한테 대들었다며? 미쳤나 봐. 불쌍하긴. 남편이 바람나는 줄도 모르고 40 넘어서 그것도 몰라. 크크. 손이 떨렸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진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송이 언니한테 혼났어요. 언니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살아야 해서. 저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시댁은 저를 탓하고 딸은 창피해하고 진이마저 등을 돌렸어요. 42살. 2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말도 없이요. 딸 예린이는 제 얼굴도 안 봤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여보, 제가 다가가려는데 남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 걸지 마. 어디 갔다 와요? 상관하지 마. 남편은 침대에 쓰러졌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요? 남편이 눈을 감은 채 말했어요. 이혼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남편이 눈을 떴어요. 그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어.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백송이만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망했어. 회사도, 인맥도, 돈도 다 그 사람 덕분이야. 근데 너는 뭐 했어? 남편 뒷조사하고 백송이한테 대들고 결국 다 망쳤잖아. 당신이 이용당하고 있었다고요. 백송이가 당신을 이용? 서로 윈윈하는 거였어. 그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야. 남편이 일어나 앉았어요. 넌 세상 물정을 몰라. 대학도 안 나왔고 22년 내내 집에만 있었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사업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할 거예요? 사실이잖아. 넌 평생 집에만 있었어. 남편 돈으로 먹고 살면서 무슨 권리로 내 일에 간섭해?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당신 믿고 집안일 했어요. 딸 키우고 시댁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2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내 역할이잖아.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난 밖에서 돈 벌어오고 넌 집에서 살림하고. 근데 넌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 남편 믿지도 못하고 집안 분위기 망치고. 여보,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이 옷장을 열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너 얼굴 보기 싫어. 예린이는요? 딸은 어떡해요? 예린이도 너한테 실망했어. 학교에서 창피당했잖아. 다 내 짓이야. 남편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제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제발.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어요. 나, 이제 정말 끝이야. 당신 정말 날 사랑한 적 있었어요?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죠. 모르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 말이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혼 22년. 그 시간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어요. 남편은 문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딸 예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예린이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갔어? 응. 이혼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 예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가족 아니랬어. 예린아, 학교 애들이 다 알아. 우리 아빠 회사 망했다고, 우리 엄마가 이상한 짓 했다고. 나 이제 학교도 못 가. 예린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딸도 시댁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죠. 부모님은 여동생 민지 돌보시느라 너무 힘드셨어요. 70대 후반 연세의 38살 장애인 딸을 돌보시는데 제 문제까지 얹어드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없었어요. 결혼 후 다 끊어졌죠. 저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을 믿으려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요? 진실을 알려고 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제가 존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을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42살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초췌하고 지친 얼굴이었죠. 나는 누구지? 태훈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이제 그도 날 떠났으니까요. 예린이의 엄마, 딸마저 저를 원망했습니다. 시댁의 며느리, 그들은 저를 집안 망친 사람으로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가정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감옥에 충성했던 거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42살, 20살에 시작한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한 남자에게 바쳤는데 그 남자는 저를 사랑한 적도 없다고 했어요. 22년이 한마디로 부정당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이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방에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딸 예린이는 학교 가는 척하고 친구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침 저는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쌓여 있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죠. 손을 움직이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제2위 선반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내려 열어봤어요. 옛날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조경회사에서 일할 때 모았던 것들이었죠. 설계도면, 식물도감, 손으로 직접 그린 스케치들. 한 장씩 꺼내봤습니다.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어요. 단풍나무는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을 것. 돌배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설계자는 땅의 언어를 읽어야 한다. 종이를 만지는 순간 뭔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죠. 한 장의 도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2년 전 제가 처음으로 설계한 작은 정원이었어요. 회사 선배가 맡긴 프로젝트였죠. 고객은 까다로운 노부부였습니다.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나무는 이쪽으로 옮겨. 돌은 저기 놓지 마. 연못은 더 크게 만들어. 저는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줬어요. 설계를 계속 바꿨죠. 결국 제 원래 계획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정원은 실패했어요.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배수도 안 됐죠. 비가 오면 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시 선배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땅의 언어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고객의 요구만 들었고 정작 그 땅이 원하는 걸 보지 못했죠. 설계자는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땅의 경사, 물의 방향, 바람의 흐름. 그걸 무시하면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결국 무너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도 똑같았구나. 저는 남편의 요구를 들었어요. 시댁의 요구도 들었죠. 사회가 원하는 착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원하는 건 보지 못했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었어.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잘못된 구조에 갇혀 있었던 거야.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백송이가 나쁜 사람이라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죠. 문제는 제가 제 인생의 설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의 요구대로 살았습니다. 22년 동안 제 의지는 없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살았죠. 그게 실패였습니다. 도면을 다시 펼쳤어요. 흙이 묻은 종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이 구조가 썩어 있는 거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새로 설계하면 돼.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아까와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옛날에 쓰던 스케치북을 꺼냈죠.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을 그리는 건지 명확했어요. 백송이의 구조였습니다. 그 여자의 정원, 그 여자의 세계, 그 여자의 약점. 모든 걸 종이 위에 그렸어요. 중심에는 백송이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VIP 남자들이 배치돼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조경 설계도 같았습니다. 모든 정원에는 약점이 있어. 혼잣말을 했어요. 뿌리가 약한 곳, 물이 고이는 곳,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곳. 백송이의 정원에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VIP들 사이의 관계, 여자들 사이의 경쟁, 백송이의 통제 방식. 하나씩 그려나가니까 보였어요. 균열이 보였습니다. 이 구조는 이미 깨지기 쉬운 상태야. 백송이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취약했어요. VIP들을 통제하려면 계속 그들에게 이익을 줘야 했죠.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경쟁하고 있었죠. 누구든 백송이에게 반기를 들면 균열이 생길 거예요. 나는 이 균열을 넓히기만 하면 돼.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둠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자가 됐어요. 제 인생의 설계자, 복수의 설계자. 이제 내가 설계한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었어요. 표정이 바뀌었죠. 22년간 착한 아내로 살았던 강서진은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새로운 강서진이었어요. 흙과 돌과 물의 언어를 아는 설계자, 구조의 약점을 보는 사람, 무너뜨릴 줄 아는 사람. 저는 스케치북을 닫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42살. 인생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절반은 제가 만들 거예요. 제 손으로요. 결심한 다음 날 새벽 저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딸 예린이는 친구 집에 있고 남편은 나간 지 일주일째였죠. 집엔 저 혼자였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평소에 잠가두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나가면서 열쇠를 놓고 갔더라고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첫 번째 서랍엔 일반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계약서, 명함, 영수증들이었죠.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눈에 띄는 파일이 있었어요. BS 조경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파일을 꺼냈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부동산 담보 계약서였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백송이 회사에 담보로 잡힌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계약 금액은 1억이었어요. 계약일은 2년 전 3월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걸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VIP 모임 회계 장부였습니다. 매달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호텔 예약비 300만 원, 접대비 500만 원, 여성 관리비 200만 원, 여성 관리비.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장부를 계속 넘기다 멈췄어요. 남자들 이름이 쭉 나열돼 있었죠. 정태훈, 김성민, 박준호, 이동욱, 최재혁, 강민수. 6명의 VIP 명단이었습니다. 각자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월 회비 300만 원,
남편이 매달 300만 원을 내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 돈으로 뭘 한 거야?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영수증들이 쏟아졌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죠. 문신 제거 시술비 45만 원. 날짜는 지난해였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영수증이었습니다. 다른 영수증들도 있었어요. 이름들이 달랐죠. 김성민, 박준호, 최재혁. 모두 VIP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남편이 다른 사람 영수증까지 갖고 있지? 손이 떨렸어요. 이 영수증들은 증거였습니다. VIP 남자들 모두가 문신을 새기고 나중에 지우려 했다는 증거였죠.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 하나가 있었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았죠. 폴더가 하나 열렸어요. 산악회 자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산악회 모임 사진들이었죠. 남자들과 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특정 남자와 특정 여자가 짝을 이루고 있었어요. 남편과 민경이 함께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너무 가깝게 서 있었죠.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엑셀 문서였습니다. 여자들 이름과 정보가 정리돼 있었어요. 민경, 30살, 등급 A, 담당 VIP 정태훈. 진희, 28살, 등급 B, 담당 VIP 미정. 수진, 33살, 등급 A, 담당 VIP 김성민.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게, 여자들을 등급으로 나누고 관리했다는 게요.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백송이 계약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문서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였죠. VIP 회원 혜택 및 의무사항. 첫 조항을 읽었습니다. 회원은 매달 회비 300만 원을 납부한다. 회원은 BS 조경을 통한 사업 기회를 제공받는다. 회원은 백송이 대표의 지시를 따른다. 회원은 비밀 유지 서약을 한다. 위반 시 계약 파기 및 법적 조치. 제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계약 관계였죠. 백송이가 VIP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프린터를 켰어요. 모든 파일을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장부 영수증, 사진, 명단.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채웠어요. 1시간 후 두꺼운 서류 뭉치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봤어요. 균열은 이미 있었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담보 계약. 이건 남편을 묶어두는 족쇄였어요. VIP 회계장부. 이건 불법 지출 증거였죠. 문신 제거 영수증. 이건 VIP들이 백송이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여자 관리 명단. 이건 여성들을 상품처럼 취급한 증거였어요. 난 그냥 이 균열을 넓히기만 하면 돼. 서류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었어요. 이메일로도 제 계정에 보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었죠.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알아채면 안 됐어요. 컴퓨터를 끄고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손에는 스캔한 파일이 든 USB가 들려 있었죠. 이 작은 USB 안에 백송이의 정원을 무너뜨릴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42살. 22년간 한 남자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남자를, 그리고 그를 조종한 여자를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VIP 명단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정태훈, 김성민, 박준호, 이동욱, 최재혁, 강민수, 6명의 남자들. 각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하나씩 검색했어요. 김성민은 건설회사 대표, 박준호는 부동산 중개업자, 이동욱은 세무사였죠. 최재혁은 수입차 딜러, 강민수는 IT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모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남편과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모두 자영업자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자영업자라는 건 약점이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세금 문제, 불법 거래, 허위 계약. 뭔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백송이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BS 조경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찾았어요.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회사 정보도 확인했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실제 조경 일감에 비해 너무 컸어요. 조경 프로젝트는 연간 5건 정도인데 매출은 10억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VIP 회비였을 거예요. 6명이 매달 300만 원씩 내면 월 1,800만 원, 연간 2억 1천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이 돈은 장부에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분명 불법일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백송이 약점 불법 수익, 세금 탈루 가능성, VIP 약점 불륜, 불법 거래 참여, 비자금 조성, 여자들 약점 성매매 알선 피해자, 증언 가능. 하나씩 적다 보니 구조가 보였습니다. 백송이는 VIP들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VIP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돈을 내야 시스템이 유지됐죠. 만약 VIP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너질 겁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면 돼.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김성민에 대해 더 파고들었습니다. 건설회사 홈페이지를 봤어요. 최근 프로젝트 목록이 있었죠.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공공 체육관 건설, 공공 프로젝트였어요. 이런 건 입찰 과정이 투명해야 했는데 어떻게 김성민 회사가 따냈을까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입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김성민 회사는 최저가로 낙찰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다른 업체들보다 30%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건 덤핑이야. 나중에 추가 비용 청구할 거야. 실제로 뉴스를 검색하니 비슷한 사례가 나왔어요. 저가 낙찰 후 품질 문제나 추가 비용 요구로 논란이 된 사건들이었죠. 저는 이 자료를 따로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박준호였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는 투명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편법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중계약, 세금 탈루, 불법 전매 같은 거요. 박준호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리뷰가 많았는데 이상한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세금 문제 잘 처리해줘요. 복잡한 거래도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이건 불법 거래를 암시하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박준호의 최근 거래 내역을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에서 박준호가 중개한 매물들을 찾았어요. 가격이 이상하게 높거나 낮은 거래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 드디어 저는 이미 VIP 6명 모두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김성민 공공 입찰 부정, 저가 낙찰 후 추가 비용 청구, 박준호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 세금 탈루, 이동욱 세무사임에도 탈세 컨설팅 의혹, 최재혁 수입차 밀수 및 허위 서류 작성, 강민수 IT 업체 허위 매출 계상,
정태훈 백송이 회사의 부동산 담보, 불륜. 모든 걸 정리한 노트를 봤어요. 두껍게 쌓인 증거들이었죠.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만 결정하면 돼. 저는 전략을 짰습니다. 첫째, VIP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한다. 서로 다른 약점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둘째, VIP들이 서로 의심하게 만든다. 누가 배신했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셋째, 백송이를 고립시킨다. VIP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면 백송이는 무너질 거예요. 넷째, 결정적 증거를 언론에 제보한다. 산악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완벽해. 노트를 덮었습니다. 3주간의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실행만 남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3주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렵거나 망설이는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결연한 눈빛이었죠.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설계자야. 핸드폰을 꺼냈어요. 김성민의 회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김성민 대표님, 귀하의시 체육관 입찰건에 대해 제보할 사항이 있습니다. 3일 내로 백송이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시청과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으로 설정했어요.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42살. 22년간 한 번도 누군가와 싸워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제가 만든 폭풍이요. 22년간 참고 견딘 여자가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김성민에게 보낸 문자에 답이 왔어요. 당신 누구요? 이게 무슨 협박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문자를 보냈죠. 입찰 서류 첨부합니다. 3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민의 저가 입찰 자료를 캡처해서 보냈어요. 오후 2시 김성민이 백송이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산악회 단톡방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다른 VIP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김성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김성민이 백송이를 만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송이야, 나 당분간 산악회 모임 못 나갈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이세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백송이는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김성민을 붙잡을 수 없었죠. 오후 3시 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김성민의 입찰 부정 자료를 시청 감사실에 익명 제보했어요. 동시에 지역 신문사 제보 메일로도 보냈죠. 시 체육관 입찰 부정 의혹. 김성민 건설 대표 저가 낙찰 후 부실 시공.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저녁 7시 지역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시 체육관 입찰 부정 의혹. 시청 조사 착수.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김성민이 패닉에 빠졌어요. 산악회 단톡방에 급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나 신고했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다른 VIP들도 당황했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시청에서 조사 나온대. 입찰 자료 다 제출하래. 그 순간 VIP들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후 2시 김성민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나 혼자 당할 순 없어. 너희도 문제 있잖아. 김성민이 박준호의 불법 거래를 고발했어요.
이동욱의 탈세 컨설팅도 폭로했죠. 우리 다 백송이한테 이용당한 거야. VIP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악회 단톡방은 난장판이 됐어요. 서로 비난하고 협박하고 책임을 떠넘겼죠.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백송이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계획대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목요일 모든 게 폭발했습니다. 아침 뉴스에 속보가 떴어요. 산악회 VIP 불법 거래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누군가 더 큰 제보를 한 거였어요. 아마 VIP 중 한 명이었을 겁니다. 자기만 살려고요. 오전 10시 백송이 조경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불법 수익과 탈세 혐의였죠. 오후 2시 백송이의 회사 계좌가 동결됐어요. VIP들은 하나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재혁은 중국으로 출국했고 강민수는 잠적했죠. 박준호와 이동욱은 서로를 고발했어요. 남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나 큰일 났어. 알아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죠. 금요일 오후 저는 백송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BS 조경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떠나고 백송이만 혼자 남아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백송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진 씨, 백송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당신이 한 거였군요. 네. 저는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문신 사진, 계약서, 영수증, 장부. 모든 증거였죠. 백송이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는 달랐어요.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이게 증거라도 돼요? 백송이가 비웃었습니다. 네, 증거예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죠. 하지만 이건 증거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증명이에요. 백송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자들이 문신을 지우려 한 이유 알아요?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역겨웠기 때문이에요. 닥쳐요. 백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남자들을 지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착했을 뿐이죠. 아버지가 떠난 그 순간부터요. 백송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송이 씨, 당신도 결국 혼자예요. 아버지처럼, 남자들처럼 모두 당신을 버렸어요. 백송이는 책상에 손을 짚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죠. 42살. 22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문신 카르텔 14.5장 마이너스 예린과의 화해, 나이 수정본. 백송이의 사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넘어 있었어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 예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다 오늘 돌아왔나 봅니다. 예린아. 제가 부르자 예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예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뉴스 봤어. 아빠 회사 완전히 망했대. 산악회 사람들 다 조사받는다며?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예린이 옆에 앉았어요. 그래. 엄마가 한 거야? 예린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응, 엄마가 했어. 예린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예린아, 엄마 나 때문에 참았어? 예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나 때문에 아빠랑 계속 살았어?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처음엔 그랬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내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길 바랐어. 부모가 싸우지 않고 평범하게 살길 원했지. 특히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했잖아. 예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었어. 제가 계속 말했죠. 엄마가 착각했어. 겉으로만 평화로우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썩어가는 걸 모른 척하는 건 평화가 아니었어. 엄마, 예린아, 미안해. 엄마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창피했어. 교수님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친구들도 수군거리고.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화냈어. 엄마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린이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근데 뉴스 보니까 알겠어. 아빠가 잘못한 거였어. 나쁜 사람들이랑 나쁜 짓 한 거였잖아. 그것도 2년 넘게. 예린아, 엄마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린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았겠지. 그게 더 무서워. 예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저도 예린이를 안았습니다. 딸의 머리에서 샴푸 냄새가 났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그 샴푸였죠. 예린이는 이제 21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떻게 돼? 예린이가 제품에서 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랑 이혼해? 응,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럼 나는? 너는 엄마랑 살아야지.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어. 엄마가 알바라도 해서 등록금 낼게. 엄마, 예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휴학할까봐. 알바해서 돈 벌고 엄마 도와주고. 안 돼. 너는 학교 다녀야 해. 근데 등록금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공부만 해. 예린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진짜 강해졌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럽고 눈치 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당당해. 그리고 멋있어. 제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변할 수 있지.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조경일 다시 해보려고. 진짜? 옛날에 하던 거? 응. 엄마 원래 꿈이었거든. 예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나도 도와줄까? 주말에 심부름이나 할 수 있잖아. 정말? 응. 엄마 혼자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예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남 눈치 보지 말고. 22년 참았잖아. 그럴게. 나는 엄마 편이야. 할머니가 뭐라 하든, 아빠가 뭐라 하든. 21살 됐으니까 엄마 지킬 수 있어. 예린이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줬어요. 그것도 제 딸이요. 예린아, 배고프지? 엄마가 저녁 해줄게. 응, 엄마 된장찌개 해줘. 오랜만에 먹고 싶어? 알았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된장, 두부, 호박이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과제를 하려는 것 같았죠. 엄마, 나 이번 학기 학점 잘 나올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응, 다음 학기엔 장학금 신청할 거야. 성적 괜찮으면
등록금 반 정도 나온대. 예린아,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저는 찌개를 끓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를 걱정하고 함께 이겨내려는 어른이 됐구나. 찌개가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냄새였어요. 엄마,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나 오늘 진짜 배고파. 알았어. 금방 줄게.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웃음이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무너진 것도 많았지만 남은 것도 있었어요. 제 딸, 제 꿈, 제 인생,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예린이에게 말했어요. 예린아, 다음 주에 엄마 조경 현장 한번 갈 건데 같이 갈래? 어디? 작은 주택 정원이야. 엄마가 새로 맡은 프로젝트거든. 진짜? 나도 가고 싶어. 그래, 같이 가자. 예린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이었어요. 42살의 엄마와 21살의 딸.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3개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죠.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았고 예린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고 지금은 집행유예 상태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백송이는 구속됐어요. 성매매 알선, 탈세, 공갈 혐의였죠. VIP 남자들도 각자 처벌받았습니다. 산악회는 완전히 해체됐고요. 진이는 증인으로 나섰어요. 백송이에게 이용당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녀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제 첫 프로젝트 현장에 가는 날이었어요. 작은 주택 정원 설계였죠. 고객은 퇴직한 선생님 부부였습니다. 서진 씨, 작은 정원이지만 정성껏 부탁드려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도구를 챙겼어요. 거실로 나오니 딸 예린이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 예린아, 이게 뭐야? 식탁에는 김밥과 과일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도시락이야. 엄마 점심 챙겨 먹어야지. 예린이가 도시락 가방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마워, 예린아. 엄마, 조심해서 다녀와요. 예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하던 그 말이었어요. 이제는 딸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 됐죠. 응, 저녁 전에 올게. 현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시락 가방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2년 전 저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줬죠. 그는 제 도시락을 들고 다른 여자의 정원으로 갔습니다. 오늘 제 딸이 저한테 도시락을 싸줬어요. 저는 이 도시락을 들고 제 정원으로 갑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어요.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이 넓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적당히 불었죠. 땅을 밟았습니다. 흙냄새가 났어요. 남편 옷에서 맡던 그 낯선 흙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이건 제 흙이었어요. 제 현장의 냄새였죠.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손끝으로 흙의 질감을 느꼈어요.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 땅은 생명을 품을 수 있겠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설계도를 펼쳤어요. 제가 직접 그린 도면이었죠. 나무 위치, 돌배치, 물길 방향. 모든 게 제 손으로 결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고객 부부가 나오셨어요. 서진 씨,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마실게요. 천천히 하세요.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부부가 들어가시고 저는 다시 땅을 봤습니다. 이 정원은 제가 만드는 겁니다. 누구의 요구도, 누구의 기대도 아닌 이 땅이 원하는 대로요. 삽을 들었어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예린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밥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단무지와 우엉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린이가 제 취향을 기억한 거였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챙김받는 사람이 됐네. 웃음이 나왔어요.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예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언제 와? 지금 가고 있어. 30분쯤 걸릴 것 같아. 그럼 저녁 제가 시켜놓을게. 치킨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래, 좋지. 엄마, 오늘 작업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엄마 목소리 밝아졌다. 그래. 응. 요즘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예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손 씻고 와. 치킨 도착했어. 알았어. 거울을 봤어요. 흙이 묻은 얼굴, 땀으로 젖은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예린이와 마주 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딸이 콜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나 학교에서 진로 발표 있어. 뭐라고 발표할 건데? 조경 디자이너. 엄마처럼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진짜? 응. 엄마 보니까 멋있더라. 40이 넘어서도 자기 꿈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거. 예린아.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저녁을 먹고 나서 예린이가 뭔가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작은 명찰이었습니다. 목재로 만든 예쁜 명찰이었어요. 강서진 조경 디자이너. 예린이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엄마 작업복에 달아. 멋있잖아. 고마워, 예린아. 명찰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3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절망했었죠.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기회였던 거예요. 남편도 시댁도 백송이도 이제 제 인생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구조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저는 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예린이도 제 편이고 제 꿈도 돌아왔고 제 인생도 다시 시작됐죠. 이제야 내가 만든 땅 위에 선다.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어요. 봄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현장에 가야 하니까요. 제가 설계한 정원을 제 손으로 만들어야 하니까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자도 아닌 강서진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42살. 인생의 절반을 살았습니다. 남은 절반은 제가 설계합니다. 제 손으로, 제 방식대로, 제 꿈을 향해서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무너뜨려준 모든 것들에게요.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